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굉장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 대구 폭동,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주 4.3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급격히 좌회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김정남 수석이라는 그 좌익 사람을 교육문화 수석으로 임명을 해서 우리 역사 교과서, 역사 문제를 좌익사관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 교과서 준거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그 이유를 댔느냐? 여수 순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용어는 공식으로 사용을 하지 말고 여수 순천, 그리고 그 사건이 10월 19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구 사건,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쓰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용어들이 그때 다 바뀌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폭동 반란이라는 얘기를 못 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946년 10월에 대구 폭동을 요즘 대구 10월 항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주 4.3 폭동을 제주 4.3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실제 사건은 어디로 다 실종돼 버리고, 그냥 그 당시에 그 폭동 반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진압을 해야 되죠.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만 지금 계속 확대지 생산을 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몇백억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떻게 되느냐를 우선하고, 도대체 그럼 대구에서 왜 그때 폭동이 일어났으며 제주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여수 순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헷갈리지를 않는데, 이 역사적 사실들을 지금 거의 대부분 좌익사관 내지는 전체주의사관으로 교묘하게 지금 날조를 해서 너무나 많은 좀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해방 공간에 있었던 이 폭동과 반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하고 그 접촉을 하게 된 역사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이 1917년 소련에서였습니다. 그걸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거의 1년도 안 돼서 이르쿠츠크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이 공산당을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에, 약 5개월 정도 후인 1918년 6월 달에 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또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때 한인사회당의 대표로 있던 사람이 이동휘라는 분인데, 이분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졌을 때 이분이 국무총리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휘하에 사람들을 이끌고 상해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해로 와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야말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자 이승만 박사, 그리고 국무총리는 공산주의자 이동희, 이렇게 출범을 한 좌우 합작정부였어요. 그러니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른데 임시정부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뜻은 뭐 상당히 훌륭했습니다만은 그 임시정부의 이야기를 쓴 내용들을 보면 회의 때마다 뭐 주전자가 날아다니고 잿더리가 날아다녔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만주나 이 소련으로 간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공산주의에 쉽게 접촉을 하고 공산주의에 쉽게 빠져들었느냐. 우선 첫째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의 뿌리를 이루고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양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양반이 약 3% 내지 7% 정도가 되고요. 그 양반들이 흡혈귀처럼 뜯어먹는 이 백성들, 약 93%에서 97%의 이 일반 백성들이 이루어진 이 양반, 반상의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97%에 달하는 이 일반인들은 뭐 권리가 없어요. 뭐 내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나, 뭐 돈을 벌었다라는 소문만 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막 곤장을 치면은 막 재산을 내놔야 되고, 그래서 그 시절에 조선을 여행하고 갔던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비숍 여사는 조선의 관리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 계급 구조에 늘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으니까 나라를 잃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모순, 이거를 이제 그 사회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 막 겹치면서 너무나 손쉽게 공산주의라는 환상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아마 자본주의의 모순이 막 그 쌓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게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서 앞으로 인류의 그 미래는 공산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지구상에서 거의 최초로 유일하게 공산당은 이런 거는 좋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공산당은 안 된다. 따라서 공산당은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분이 이승만이라는 분입니다. 1923년에 그것도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6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예언하듯이 논문을 발표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공산주의의 당부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시면 길이가 얼마 안 돼요. 공산주의는 이러이러한 게 뭐 좋은데 이러이러한 점은 안 된다. 그래서 인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공산주의를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그야말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소련에서만 한국인들이 공산당을 만든 게 아니고요. 1925년도에 4월 17일 날 서울에서 을지로에서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공산당 조직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공산당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1920년대 이후에
이 이데올로기의 분열,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뭐 무장투쟁이냐 외교투쟁이냐 하는 그런 독립운동의 방향을 가지고도 또 분열하고 이랬기 때문에 전 민족적인 통일은 실현 불가능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한국인들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1925년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미 분열의 분단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다. 1945년에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점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분단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약 20년 전부터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 분열로 더 이상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갈라져 있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독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 준 것은 소련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소련에 의지하다 보니까 소련이 마치 우리의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가 됐든 뭐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싸운 거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에 대한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그 독립운동을 인정을 해서 국가가 독립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좌익계 혹은 공산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독립운동 유공자로 그 서운을 해서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이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공산주의지만 독립운동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우를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김원봉이도 뭐 독립유공자를 만들려고 보훈처가 한참 뭐 논란을 벌이다가 이제 패를 접었는데 언제 또다시 그 패를 꺼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거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어느 개인에게 천부적인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왜 그러면 독립운동했느냐?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뭐 독립운동 한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우를 해주는 게 맞느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을 시킨 다음에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까지 그럼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갈등만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만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산주의에 물들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백선엽 장군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 공산당에 만든 빨치산 부대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만주에 간 한국인들 중에 일부는 일본군 만주군 편에 서가지고 또 중국 공산당 편에 선 사람들하고 서로 총구리를 들이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해방이 돼서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쪽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그 아래 지역은 미군이 점령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 편에 섰던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주역이 됐고, 일본군 만주군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에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71%, 자본주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14%,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7%, 합치니까 78%의 남한 사람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답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를 알고 답했을까요? 참 이런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945년 11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약 5개월 후에 신의주에서 반공의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구에서는 좌익폭동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참 이상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우리 또 민족적인 그 특성하고도 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소련이 3파선 이북 지역에 진주를 해서 자기네들을 따르는 공산정부를 수립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 남아있는 이 공산주의자들, 속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들이 A급, B급은 전부 서울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보내죠.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죠. 이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에 있었던 A급, B급 그야말로 진짜 진성들은 전부 서울로 갔기 때문에 북한에 남은 이 친구들은 전부 C급, D급, E급 이런 것들만 남은 거예요. 이거 뭘 하려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이 평안도 지역, 함경도 지역은 조선 500년 동안 이쪽 사람들한테는 벼슬자리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우리는 벼슬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대를 안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경 넘어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명 개화를 한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많았어요. 그래서 신의주에서 반공의거가 일어난 거예요. 신의주에서 왜 반공의거가 일어났느냐? 이 전병군이라고 온 이 소련군들이 그야말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하고 정말 혈전을 치르는 바람에 소련이 거의 빈사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점령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시설 이런 걸 전부 뜯어가지고 다 실어간 거예요. 저 흥남에 있는 비료공장 이런 것도 기계도 뜯어가고, 그 다음에 수풍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도 뜯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있었던 식량 이런 것도 다 실어가요. 심지어 소련이 북한에 우라늄이 많이 났습니다. 우라늄이 핵폭탄 원료잖아요. 핵폭탄 원료인 우라늄도 다 실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들어왔던 이 소련군들 중에 죄수부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하바르프스크, 민스크, 모스크바 이런 데 있던 형무소에 있던 잡범들을 전부 석방을 시켜가지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어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밤마다 그냥 민가에 가가지고 식량 약탈하고 시계 뺏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소련군들이 여기에 시계를 주렁주렁 뭐 차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적폐 세력이죠. 이런 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1945년 9월 6일 날 북한에 주둔한 소련 주둔군 사령부가 이런 뭐 비행을 저지르고 뭐 부녀자 강간하고 이런 그 소련군들을 체포해다가 열 몇 명을 공개 처형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뭐 야 쟤네들 뭐 해방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이거 완전히 범죄자 집단이 온 거예요. 곳곳에서 이제 그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45년 10월서부터 북한에서 이 소련 공산당사 그리고 러시아어 그리고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이런 공산주의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뺏어가지고 이런 그 정치학교로 만든 거예요. 11월 18일 날 신의주 바로 아래 용안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용안포에서 이제 그 소련군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그 환영대회가 느닷없이 소련군 성토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용안포에 있는 그 수산학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수산업 관련된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 그 학교를 뺏어가지고 정치학교로 이제 바꾸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 갑자기 이제 소련군 환영대회가 소련군 규탄대회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시위를 벌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몽둥이로 막 패고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시위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의주에 있는 학생들이 야 이거 이 소련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11월 3일 날 신의주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공산당에 반대해가지고 다 들고 일어난 것이 신의주 학생의거입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기관포까지 걸어놓고 기관포로 다 쏘고 그 다음에 탱크를 동원해서 깔아뭉개고 전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기총소살해서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시위에 나선 학생의 20%가 피살되거나 이제 중경사가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소련, 반공산 의거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에서 그 반공 의거가 일어나는데 1956년에 이 헝가리에서 의거가 일어나거든요. 헝가리에서 반공, 반소 의거보다 무려 11년이나 앞서서 신의주에서 우리 땅에서 소련에 저항하는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이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산당에게 반대하던 그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의주는 평안도 일대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상공인, 기업인, 학자, 학생 이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신의주 의거가 끝난 다음에 공산당하고 소련군이 이런 사람들은 체포만 하면은 전부 감옥에 쳐넣거나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니까 다 월남을 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잘 훈련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개화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기폭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전부 아직까지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조상이나 파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월남을 하셔서 아버지한테 이 20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아니 월남을 해가지고 와봤더니 서울이 더 빨갛더라. 왜냐? 그 평양에 있고 신의주에 있고 이랬던 화무에 있고 원산에 있던 빨갱이들이 와보니까 다 서울에 와 있었더라. 그래서 오히려 서울이 더 빨겠다. 두 번째로는 남한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나는 무슨 김씨의 몇 대 손에 무슨 충정공파인데 우리 조상이 몇 대 때 영의정을 했고 몇 대 때는 성균관 대제학을 했고 그래서 여보세요 그건 좋은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조상이나 팔아먹고 살고 있더래요.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오늘날 반공 대한민국의 원류는 누구냐? 신의주의고 때 내려온 그분들에 이어서 그 다음에 1946년 2월 달에 토지개혁을 하니까 그 토지개혁 때 전부 토지 다 뺏기고 전 재산 뺏기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분들이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주의거는 그냥 단순히 학생들이 그 소련에 저항을 하는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어디보다 이 반공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저항을 해서 공산주의에서 싸워서 이긴 아주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기폭제가 바로 신의주의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의주의가 이제 일어나니까 소련 군정들이 그 대거 공산당과 이 병력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공주의자 그리고 지식인들 잘 훈련된 기독교인들 전부 제거하고 이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는 또 기폭제가 되기도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요 동그라미 쳐진 요 친구가 김일성인데요. 여기 있는 그 소련군들 보면 전부 별 3개, 4개짜리 애들입니다. 이 친구는 김성주가 북한에 들어올 때 소련군 대위였습니다. 그 대위를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올려놓은 다음에 계급이 대위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군정 사령부를 불러서 야 김일성 대위, 네, 너 오늘 가서 이런 거 해, 토지 구교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교한 거예요. 이런 완전히 소련 공산주의의 그 개만도 못한 짓을 한 이 로봇 같은 김일성이 바로 이제 소련의 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손오공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게 또 신의주 반공 의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의주 의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북한에 있는 정말 훈련된 엘리트 계층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축복의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45년 11월에 신의주 반공의거가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약 11개월, 그러니까 약 1년 후에 대구에서 이제 공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구 10월 폭동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국내 좌익 세력들은 이 대구 10월 폭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구 인민항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쟁은 뭐냐? 불우에 그 저항을 해서 일어난 정당한 그 반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정당해?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폭동은 아주 비교적 명쾌한 그 증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북한의 그 공산 정권을 수립을 하는 그 두목이 스티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스티코프가 자기가 내가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지시를 했다 하는 것들을 전부 일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기록을 입수를 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본이 이제 나온 지가 오래돼서 전부 절판이 돼서 스티코프 회고록을 PDF로 구워서 제가 그걸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승만 학당 자료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펜앤드마이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그 쉿디코프 일기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읽어보시면 대구 폭동 때 스티코프가 공산당 지도부를 통해서 박헌영을 통해 가지고 공작 자금 320만 루블을 제공했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위대가 외치는 시위 구호까지도 우리가 다 정해줬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북한이라는 그 공산당이 북한에다가 공산정권만 수립한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남노당들에게 돈과 자금과 지령을 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1946년 7월 26일 날 스탈린이 박헌영하고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을 봐요. 북한을 누가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까? 왜냐하면 처음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점을 찍었는데 소련 군정사령부에서 계속 이의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김일성 가지고 해보니까 이름이 워낙에 무식하고 이게 공산주의 훈련도 안 돼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얘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로 좀 교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럼 두 놈 다 불러 그래가지고 1946년 7월 21일인가 두 사람을 모스크바로 불러가지고 크레므린 궁전에서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면접을 봐요. 그리고 딱 본 다음에 김일성에게는 앞으로 북한을 잘 이끌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헌영에게는 앞으로 통일사업을 열심히 지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전술이라는 것을 지령을 내립니다. 신전술이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을 하고 보니까 히틀러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이게 만만치 않은 적이니까 스탈린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까지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히틀러도 없어지고 일본도 없어졌으니까 이 소련하고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전후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 공산주의를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전술이라는 게 뭐냐? 그 전까지, 그러니까 1946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스탈린이, 박헌영, 너 지금 남한에 미군들이 지금 진주하고 있는데, 너 공산 조직 가지고 있잖아. 그 공산 조직들 다 동원해가지고 미 군정에게다 테러를 해. 이 지령을 내린 거예요. 왜 내렸느냐? 미국이 장개석 정권을 계속 도와줘가지고 모택동이가 지금 빈사 상태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뭔가 복수를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박헌영이를 동원을 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미군을 공격을 해라. 그래서 중국에다가 신경 좀 못 쓰게 니네가 좀 미군정을 세게 이제 들이박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군정에 대해서 협조 합작 노선을 파기를 하고 반미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공격 태세를 취해가지고 우익 진영에게다 일대 타격을 가해라. 그래서 일어난 것이 두 달 후에 9월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9월 총파업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남한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 세력이 뭐냐면은 전평이라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아마 민주노총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노조는 철도 노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철도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좌익 노조들이 파업을 시작을 했고 그 파업에 이어가지고 뭐 학생들이 뭐 등교 거부 운동까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9월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전술이라는 게 전부 스탈린의 지령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9월 총파업이 대구로 번져가지고 대구에서 10월 폭동이 일어나는 건데 10월 폭동도 알고 보니까 다 이 스탈린이 신전술에 의해서 움직인 공작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공산당들, 그러니까 남노당들이 미군정을 공격을 하라. 그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아래 한글로 이렇게 그 작업을 할 때 일제시대라고 치면 갑자기 일제강점기라고 강제로 용어가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바뀌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사실은 공산당이 만든 용어입니다. 요 북한의 역사서 조선통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있었던 시대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다시 남조선을 미군이 지금 강점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미제강점기다. 요렇게 등치를 시키기 위해서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 해방 후 시대를 미제강점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한다. 그런데 우리 아래 한글이 왜 이걸 이렇게 따라가지고 하는지 여러 차례 뭐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제 총파업을 지령을 해가지고 9월 총파업이 일어나고 이 파업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있는 소련 군정사령부가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돈을 대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파업을 일으키고 노동자들의 시위 구호까지도 전부 소련의 요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다 정해줬다. 돈도 뭐 320만 루블하고 얼마하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거액을 내려줍니다. 바로 요 슈티코프 일기라는 자기가 쓴 일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참 무섭죠, 이런 거 보면. 이 9월 총파업이 대구까지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가 왜 또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대구가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이 콜레라가 가장 창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대구 지역으로 들고 나는 차량들이 콜레라를 옮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구를 봉쇄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이 출입을 뭐 금지시키는 거랑 비슷하게 콜레라가 워낙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창궐하니까 콜레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수송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하니까 식량이 이제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그 당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좌익 세력화돼가지고 대구의 이제 좌익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뭐 좌익이라면은 뭐 특정한 지역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구가 가장 심각한 좌익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해방 공간에서는 한국의 동양의 모스크바가 대구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좌익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콜레라가 창궐한 데다가 거기에 이제 뭐 교통까지 통제를 하고 거기에 좌익 세력까지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대구는 그냥 불만 붙이면 폭발할 수 있는 화약통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대구에서 왜 이런 투쟁이 일어났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박갑동 씨라는 사람이 그 남로당에서 아주 고위 간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향을 해가지고 내가 해방공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노라 하고 자기가 쓴 여러 가지 그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대구 폭동은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작대를 서울에서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특수훈련 시킨 공작대들을 대구로 침투시켜서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인민항쟁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대구 폭동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었던 1960년 4.19, 그 다음에 1980년 광주, 이런 그 사례들을 대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중앙당이 각급 세포를 통해서 선전선동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적인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해가지고 특수공작대원을 대구로 파견하기 전에 서울 근교에서 고도의 특수훈련을 시켰다. 그 특수훈련 시킨 사람들을 대구로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대구 폭동입니다. 1940년 10월 1일 날 오후 6시에 갑자기 그 시위대들이 경찰을 죽여라 하고 경찰을 향해서 막 그 투석을 하니까 경찰들이 이제 무방비로 있다가 그 돌에 얻어맞아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자의적 수단으로 돌이 날라오는 지역으로 발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요. 1980년 5월 첫날, 그러니까 광주에서 공수부대하고 대학생들하고 충돌하는 상황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공수부대는 광주로 가서 전남대학교를 점령을 해라.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를 점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들의 경우는 전투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돌이 날라오면 돌 맞아도 부상을 안 당할 정도로 방석복이라는 걸 입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시위 진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공수부대는 그냥 트럭 타고 가서 점령을 해. 그러니까 빈총 가지고, 야, 이거 빈총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서 저기 막대기로 몽둥이를 하나씩 깎아가지고 좀 위협을 하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요만한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 하나씩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막 돌이 날라오니까 무슨 헬멧 위에 무슨 얼굴을 가리는 뭐 방석모가 있습니까? 방석복이 있습니까? 그냥 학생들이 던진 돌에 그냥 무방비로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동료가 막 피가 흘려고 철철철 피가 흘리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 봐라. 공수부대한테 돌을 던져 그래가지고 막대 가지고 때리다가 보니까 머리도 서지고 그러니까 야, 뭐 그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이러 왔다 해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광주 사태가 터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무방비로 있는 경찰한테 투석을 해가지고 경찰이 막 얻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경찰은 그때 그 실탄이라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발표를 하니까. 공수부대는 실탄도 없었어요. 빈총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노조 사무실에서 막 그 돌이 날아오니까 거기다 대고 총을 쐈는데 그때 뭐 사람이 죽었는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막 사람이 죽었다 막 하면서 뭐 난리를 치는데 지금 기록에 하면 뭐 황말룡인지 혹은 황팔룡인지 하는 사람이 그날 총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황말룡이라는 사람의 신원도 확인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사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뭐 죽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유언비어가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지금으로 치면 경북대 의대, 그 당시는 이제 대구 의전이라고 그랬는데, 대구 의전에 있는 그 좌익계 의대 학생들이 흰색 가운을 입고 시체 하나를 딱 떠매가지고 이게 어젯밤에 총 맞아 죽은 시체다 하면서 시체를 떠매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대구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체 데모의 원죄가 대구 10월 폭동이에요.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그때 이 대구 의전 학생들이 떼매고 온 이 시체는 황말룡이라는 사람의 시체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콜레라가 유행을 해가지고 콜레라 걸려가지고 죽은 행여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의대에서 해부 실습용으로 대구 의대 시체실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그 콜레라로 죽었으니까 이놈을 밤새도록 그 소독약으로 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메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위가 확대되면은 이 시위대가 어디로 가느냐? 경찰서로 갑니다. 자, 광주하고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네. 경찰서로 간다면 어떡하죠? 무기고를 털죠. 그래서 대구 뭐 경찰서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사상범들 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출소나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을 해가지고 무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폭동이 이제 무장폭동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체 한 구가 학생과 이 시민들 수만 명을 완전히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이런 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사례를 보면은요, 이 친구들의 수법이 이게 뭐지? 하고 분석을 해보면 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 폭동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광주 사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대됐는지를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한 이 폭도들이 경찰서 해가지고 막 대구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막 이제 경상북도 일대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6일까지 대구의 경찰관 38명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냥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요. 다 고문을 당하다 죽었고 묶여서 화형당하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 후에 미국인들은 눈이 빠져나가고 갈비뼈가 떨어져 나갔으며 때로는 창자국이 수백 개나 나 있는 경찰의 시체를 발견했다. 또 외관으로 쳐들어간 이 폭도들은 그 외관에 있는 경찰서장하고 경찰관을 체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장석한 서장이라는 사람인데 살해 전에 눈을 파내고 혀를 잘랐으며 도끼로 장작 패듯이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절반으로 쪼개서 참살했다. 수사계장 이지동 외 4명의 경찰관도 같은 방식으로 피살당했다. 공식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공산당들은 왜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를 않는 걸까요? 사실 사람이 죽는다 치면은요, 가장 정말 뭐라고 할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죽음은 자다가 죽는 거래요. 두 번째로는 총에 맞아 죽는 거랍니다. 땅 하는 사이에 내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죽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들은 왜 이렇게 죽이는 걸까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죽이는 것도 전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지주계급들, 자본가 계급을 타도할 때도 똑같이 이런 방법을 썼고, 이 방법을 모택동이가 중국을 공산할 때도 그 매뉴얼 그대로 갖다가 써먹었고, 그리고 그 매뉴얼을 공산당들이 남한에서 와가지고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킬 때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죽창과 도검으로 마구 찌르기, 집에 가두고 불질러 생화장하기, 곡괭이, 쇠망치, 낫, 몽둥이 등 농기구를 사용해 타살 또는 생매장하기. 그 중에서 요 분 보세요. 산 사람 목에 밧줄을 걸고 이걸 자동차에 매다른 다음에 비포장도로를 끌고 다닙니다. 언제까지 끌고 다니느냐? 이 신체와 목이 절단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런 방법들이 다 이 공산당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살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까? 왜? 이것도 공산당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산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무자비하게, 비타협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뺏어서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공산혁명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혁명이란 뭐냐?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라는 제도를 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고 무자비하고 비타협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의 무법 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권력이 넘어가는 현상을 목격을 하면서 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첫째, 공산당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에다가 대중을 끌어들여요. 근데 어떤 식으로 끌어들이느냐? 야, 농민, 너희들 말이야 그동안 수백 년 말이야 땅 없어가지고 지주들한테 그렇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했잖아. 우리를 편들어주면 우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뺏어서 너한테 땅 줄게.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계획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 야, 너희들 자본가들한테 그동안에 얼마나 착취당했어. 우리가 자본가한테 말이야 이거 다 뺏어가지고 경영권들 너한테 주고 너희들이 운영하도록 해줄게. 우리 편 들어. 그래가지고 노동자와 농민을 끌어들여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결정적인 시기를 택해서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공산혁명입니다.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폭력수단을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적과 그 동조자들의 반항할 수 있는 투지나 의욕을 꺾고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감히 대항을 하면 어떤 꼴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테러 전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전체주의자들이 즐겨 써먹는 이 선전선동 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히틀러나 이 괴베스 같은 인간들이 써먹은 게 뭐냐면, 말로는 선전선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무자비한 폭력이 결부가 됩니다.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가서 폭력을 하는, 그 강교영 교수 그 KBS 이사직에서 안 물러난다고 당한 거 보세요. 그 강교영 교수 딸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까지 가서 그 시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공산당의 테러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더라도 아주 끔찍하게 죽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감히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전율케 하기 위해서 폭동 반란만 일으키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구 폭동에서 이게 사람을 살해하는 요 방법이요. 제주도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도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산당 좌익들한테 살해당한 사람들 얘기는 다 빼버리고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냥 우리 한을 풀어줘야 된다 어쩌고 저쩌다 해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핵심 본질,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신선술이라는 것을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지령에 의해서 특공대들을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대구로 보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공권력을 공격을 해서 시위를 촉발한 다음에 공권력이 사람 죽였다. 그 시체 떠매고 나와가지고 이 폭동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위대가 경찰서로 들어가서 무기를 탈취해서 폭동을 확산시키는 이 과정은 광주 때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이런 원리를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주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